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성질 급한 사위. 어느 시골에 이시성을 가진 별감이 있었습니다. 이 별감은 사위 둘을 보았는데 성품이 모두 점잖고 너그러워 답답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딸은 성격이 급한 사위를 보려고 마음먹고 백방으로 구해보았으나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혼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지요. 이렇게 성질 급한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에 사는 최씨 총각이 그 집 사위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급한 성격을 내보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별감 집 앞에는 큰 뇌가 있었습니다. 별감이 자주 그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역시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최씨 총각이 새로 지은 고운 옷과 새 신을 신고는 바지도 걷지 않은 채 별감이 보는 앞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급히 냇가를 건너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별감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젊은이를 오라고 하여 물었지요. 이 사람, 젊은이, 자네 혹시 광증이 있는 게 아닌가? 내를 건너면서 바지도 걷어 올리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물속을 뛰어들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가? 어르신, 저는 본래 성격이 급해서 바지를 걷고 신을 벗느라 지체하는 시간을 참고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물을 건너는 것이오니 어르신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낚시질이나 계속 하소서. 그래. 바지를 걷고 신을 벗는 것도 용납이 안 돼. 그러자 별감은 이 젊은이가 성격 급한 사위를 보려는 자신의 생각에 부합되는 것 같아 다시 불렀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그리 추하지 않다네. 마을에서는 합당한 사윗감을 찾지 못했는데 젊은이의 용모를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구먼. 어디 내 사위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네. 어르신, 저 역시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몸으로 어찌 감히 어르신께서 배려해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하겠사옵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별감은 따로 나를 받지도 않고 며칠 사이에 딸과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첫 닭이 울고 나니 갑자기 신방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신랑이 신부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에 별감이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창문 밑으로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 과연 신랑이 신부를 때리면서 뭔가를 추궁하며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급함을 느낀 별감은 급히 신랑을 불렀지요. 이보게 사위, 나 장인일세. 첫날 밤에 무슨 일로 그렇게 신부를 때려 올리고 분란을 일으키는고? 장인어른, 잘 오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위가 신부와 간밤에 2차례나 잠자리를 하여 임신을 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닭이 울고 새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성질이 그렇게 급한가? 무릇 사람은 임신을 하여 만 10달이 되어야 아이를 출산하는 법이라네. 어찌 첫날 밤도 밤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한단 말인가?
그건 너무 성급한 추궁일세. 에? 과연 그렇다면 이 사위는 10달을 기다리는 동안 조급증에 걸려 죽을 것 같사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별감은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말로 사위를 달래 무마시킨 뒤 성질 급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걔도 풀무질하네? 한 사람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아내와 옷을 벗어 재미를 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대낮에 아내와 더불어 호합하여 바야흐로 운우가 한창 질펀하고 몽롱할 때 밖에서 놀던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아빠가 당황해하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대로 엎드려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타일렀지요. 얘야, 어서 문 닫고 좀 더 놀다 오너라. 이때 아이가 그 모습이 못 보던 것이라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가 놀지 않을래요. 그러자 아빠가 대충 풀무질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자 아이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손님이 찾아와 물었지요. 너희 아빠 지금 집에 계시냐? 이에 아이가 지금 방에 있다고 대답하자 손님은 다시 안에서 뭘 하느냐고 물었고 아이는 조금 전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방 안에서 풀무질하고 있어요. 손님은 미처 그것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아이에게 물었는데 때마침 뜰에서 암수 2마리 개가 교합을 하면서 숙회가 암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급히 그것을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손님, 저 개도 역시 풀무질하고 있네요. 그때서야 손님은 비로소 풀무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이 아빠도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한바탕 웃었답니다. 양반의 손자와 노비의 손녀.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부가 해로했습니다. 그 집에는 17, 8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가 밉지 않고 성품이 순박하며 착해 부인이 총했지요. 그러나 재상은 틈만 나면 여종을 범하려 했고 여종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쇳내는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이 자꾸 쇳내를 원하니 명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대감의 형장 아래서 죽게 될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쇳내가 마님의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부인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배은과 천동 비녀, 귀고리 등을 옷가지와 함께 싸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죽으려 하느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들을 생활 미천으로 삼거라. 부인은 새벽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문을 열어 보내주었습니다. 여종은 재상의 집에서만 지냈기에 문밖길을 알 리 없었지요.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곧바로 대로를 따라
남문 밖으로 나가니 나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막 동이 트려는데 말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장부가 다가와 앞에 서서 물었지요. 이리 이른 새벽에 처녀는 혼자 어딜 가시오?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 강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헛되이 죽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곳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오. 여종은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장부는 여종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니 재상 부부는 죽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지요. 손자는 문득 선대의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추노를 해오면 생계를 꾸려갈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추노란 외거 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던 일을 말합니다. 마침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아무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호적을 내보이며 말했지요.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의 노비들이요. 오늘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머릿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량한 생각을 품었지요. 방 하나를 정해서 양반을 거차하게 하고는 저녁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 모여서 양반을 죽이기로 작정했지요.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도 의심이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았지요.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상을 깨달은 양반은 매우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북쪽 벽을 차서 뚫고 뛰쳐나갔습니다. 노비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방 안에서나 부엌 뒤에서 나와 쫓아왔지요.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듯 했는데 울타리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양반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노비들은 양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서로 쳐다보며 기뻐했지요. 우리가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구만. 호랑이는 양반을 물고 갔지만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 올려 등에 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한 곳에 다 다르자 멈춰서서 양반을 내려주었지요. 몸의 상처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잊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였습니다. 호랑이는 양반 옆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먼 동이 트니 우물가 집에 사람이 물을 길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 위에 누워있고 큰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 뛰어 들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지요. 그 집안엔 늙은이와 젊은이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호랑이는 왜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양반이 일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집 할미도 나왔는데 양반의 용모를 알아보고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습니다. 어릴 때 성함이 아무개 아니신지요? 양반이 크게 놀라 대답했지요.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제 아이 때의 이름을 아십니까? 할미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낭구님 댁에 종으로 있으면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님의 은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뜻밖에도 낭구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하느님이 저에게 앳 은혜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할미는 여러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이분이 우리 상전이시니 모두 현신하라고 했습니다.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며느리를 불러 일일이 헌식해 했지요. 성찬을 과쳐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머물게 했습니다. 할미의 아들들은 건장하고 호탕하며 오만하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재산도 많으니 한 고을을 호령하는 자들이었지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가 일개 떠돌이 거린을 상전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그 종으로 삼게 하니 분기가 탱천했지요.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일단 명을 따랐습니다. 양반이 할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하루빨리 돌아가야겠네. 모름지기 내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게나. 그러자 할미는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양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낭군께서는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지요? 저놈들이 제명이라 마지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쇠내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으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인가요? 쇠내에게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16살이고 얼굴도 예쁩니다.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손녀를 낭구님께 드리려 합니다. 어떠신지요? 양반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쇠내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옛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계획을 꾸몄건만 어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양반이 허락했습니다.
다음날 할미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지요. 내가 아무개를 상전님께 바치려 한다. 너희는 오늘 밤에 홍구를 마련해라.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예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한 칸을 수리해 신혼방으로 만들어 양반을 들여 보냈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손녀도 들어가니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미는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전님은 내일 대구로 돌아가시고 손녀도 당연히 따라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가마 끌 말 한 필, 짐 실을 말 여러 필을 어서 준비하고 가마도 빌려 놓아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상전님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상전님의 편지를 받아서 돌아와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걸 나에게 알려야 하느니라. 아들들은 명을 따라 분주히 모든 것을 다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지요. 침구와 옷, 약간의 엽전까지 실었습니다. 양반은 편안하게 무사히 도착해서는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편에 붙였습니다. 그 뒤 해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는데 할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회초리. 가난하지만 금실이 아주 좋은 선비 뇌회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부부간 금실이 너무 좋아 삼신할머니가 시샘을 한 걸까요?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도 이 부부에겐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상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 늘 미안해했고 선비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겼지요. 아내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새벽 집 앞 개울가에서 모악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바위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모악산 산신령님이 아기를 점지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날 새벽에도 정화수를 떠서 개울가에 나갔는데 바위 앞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나와보세요.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내의 다급한 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와 보니 바위 옆에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여기저기 찢겨지고 얼룩져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선비 뇌에는 여인과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여인의 얼굴은 비쩍 말라 있었지만 아기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벙긋벙긋 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아기를 찾다가 또 까무러치기를 반복했지요. 선비 뇌에는 여인에게는 죽을 쑤어 먹이고 아기에겐 암죽을 만들어 먹이며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워낙 기력이 약한 여인은 쉽게 차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기는 금세 볼이 통통해지고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비 뇌에는 꿈같이 행복했지요. 그러면서도 기력을 되찾지 못하는 여인에게 탕약을 지어 먹일 수 없는 형편을 아쉬워했습니다. 우리한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던 선비의 아내가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어쩌겠어.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제가 조상님들께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죄송스러워요. 어디 그게 당신의 죄겠소? 다 부덕한 내 탓이지요. 잠깐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낳은 아기를 떳떳하게 기르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웠기 때문이죠. 선비 뇌의 정성으로 아기는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여인은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어쩌면 그동안 들인 치성에 감응하여 모악산 산신령이 여인과 아기를 이 집으로 보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선비 내외는 아이를 올곧게 잘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비 뇌인은 아이를 서당에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커갈수록 부부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며 속을 썩이기 일쑤였지요. 보다 못한 선비는 아기를 다잡기 위해 회초리를 한 문금 준비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부부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했지요. 아들이 자라 혼인하는 모습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었지만 선비 뇌에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한 문금의 회초리 중에 한 개가 남았을 땐 선비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아들은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야 했지요. 선비의 아내는 병든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아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과거를 보라고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어미아비의 소원은 오로지 내가 과거의 급지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말을 등짐에 함께 넣어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런데 선비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여보, 아들이 돌아오거든 하나 남은 저 회초리를 전해주시오.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 여겨질 때마다 저 회초리를 보며 옳은 길로 가라는 이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오. 과거의 급지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죽겠다고 버티던 선비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지요. 아내는 선비를 멀리 보낼 수 없어 매일 새벽 치성을 드리던 바위 옆에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장언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을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을 했지요. 아들은 바위 옆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준 회초리를 머리맡에 두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순식간에 3년이 지나고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산소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혼자 외로울까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초리를 봉분 옆에 묻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간 아들은 결혼을 하여
아들도 낳고 벼슬길 또한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어머니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도리로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자 운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아버지 봉분 옆에 나무 한 그루가 곱게 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 무덤 옆에 회초리를 묻었던 자리였지요. 아들은 그 나무를 나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유훈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산소를 근처 언덕 위로 이장하고 그 옆에 어머니를 나란히 모셨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회초리 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묘자리 땅속에 금붕어 3마리가 헤엄치다. 판서 이정훈의 할아버지 아무개가 젊었을 때 산속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때는 한겨울, 눈이 내리고 추위가 혹독했습니다. 한 떠돌이 스님이 야이 몸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찾아와서는 절의 스님에게 저녁밥을 구걸했지요. 스님은 밥을 주었지만 다음날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씨 양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절에 있던 스님에게 말했지요. 혹한인데 저 스님이 얇은 옷에 굶주리기까지 했으니 얼어 죽을까 염려스럽소이다. 양식은 내가 낼 테니 며칠 더 머물게 했다가 날이 좀 풀리면 보내는 것이 좋겠소이다. 마침 이씨 양반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므로 벗어두었던 옷을 떠돌이 스님에게 주어 입게 했습니다. 그 뒤 날이 좀 풀리고 추위가 가시자 스님을 산에서 내려가게 했지요. 스님은 무수히 감사해하며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씨 양반이 상을 당했습니다. 막 성복을 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와서 조문을 청했습니다. 상주는 조문을 받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상주님께서는 소승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 아무절에 걸식하러 왔던 중이 생각나시는지요? 소승이 그 중이 없지요. 그때 밥과 옷을 주신 은혜를 입어 애상에 굶주린 귀신이 될 뻔한 것을 모면했답니다. 하늘같이 높은 은혜에 감동해 언제나 가슴에 새겨두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했지요. 때마침 상주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에 몇 자리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소승이 풍수지리를 대강 아는지라 가장 길한 땅을 골라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상주께서 몸소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승에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해두고 오면 그때 함께 가셔서 아예 결정하는 게 어떠실까요? 그 말에 상주는 어렴풋했던 기억이 뚜렷해졌습니다. 스님이 은혜에 감동해 꼭 보답하고자 하니 정성을 다하여 길지를 구해줄 듯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하게 했지요. 며칠 뒤 스님은 몇 자리 한 곳을 정하고 돌아와서는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상주는 스님을 따라가서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지 논밭 사이에 있었고 땅의 형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상주는 자기가 풍수를 알지 못하고
또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으므로 안목이 없는 자신이 선택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라 택일하고 털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친척부터 이웃마을 하급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비방했습니다. 수풀이 황량하고 어지러우며 돌이 이처럼 많은 곳을 몇 자리로 정하는 일은 어이없다며 웅성거렸지요. 상주는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려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비방을 하니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님을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고 가 물었습니다. 내가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들 비방을 해대니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나는 밝은 지견이 모자라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잠시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승의 지극한 정성에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들이 떠도니 상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길지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시면 몇 자리로 쓰실 수 있는지요? 거참 좋은 말씀이요. 그 무렵 무덤의 구덩이를 다 파고 곧 축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주와 함께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구덩이의 창을 단단히 닫아 바람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덩이의 바닥을 약간 파니 아래쪽에 네모 반듯한 석함이 보였습니다. 스님이 손으로 석함 뚜껑 한 귀퉁이를 들어 올려 촛불로 비추어 살펴보았지요. 석함에는 맑은 물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 금붕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요. 급히 뚜껑을 닫고는 전과 같이 복구하고 흙을 파낸 곳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구덩이의 창을 열고 나와서는 더 이상 잡담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축회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는 감히 다른 말을 못했지요. 이윽고 구덩이를 완성했습니다. 스님이 떠나가면서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소승은 상주님의 은덕에 감동해 최고의 길지를 찾아들여 상주님께서 복을 받으며 지위가 높고 귀해지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불행히도 좋은 기운이 조금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40년 뒤면 좋은 기운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때는 운이 트이고 복이 와서 급제자 3명이 나와 크게 연달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뒤 이씨 양반의 손자 삼형제가 모두 급제했습니다. 손자 승우는 벼슬이 옥당에 이르렀고 정운과 이군은 모두 정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룻밤 정사로 받은 재물.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반촌에 갔습니다. 집주인은 때마침 다른 곳에 나갔고 아내 혼자 있었지요.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음탕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잡아 끌어당기며 정을 통하자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과 손님의 도리 때문에 차마 소리를 질러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자는 대로 했지요. 얼마 뒤 남편이 대문을 지나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선비는 급히 여인의 치마로 그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돌아보며 눈을 깜빡하고 손을 내저었지요. 남편은 선비의 뜻을 헤아린 듯 문을 닫고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같이 노숙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기색을 살피지 못하겠는가. 그러고는 대문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선비는 꺼릴 것이 없어져 마음대로 즐겼지요. 볼일이 끝나자 선비는 바깥으로 나가 머물렀고 여인은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예, 옷감을 만드는데 이웃 사람 손을 빌리러 갔지요. 마침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나가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늦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더 이상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선비는 급제했고 몇 년 뒤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지요. 가명에 가서 재물을 좀 구해오겠소.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들 무슨 물건을 얻어올 수 있겠어요? 남편이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얻어오지 못하는데 당신은 얻어올 수 있단 말이오. 내가 가면 반드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빌려 타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다다라서 감사를 찾아갔으나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고 창고지기를 시켜 밥이나 주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노자를 주며 어서 돌아가라고 했지요. 남편은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달려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감사 욕을 했습니다. 분노가 솟구쳤지요. 아내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얻어왔어요? 남편은 감사가 옛날 아면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군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100번 간다 해도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야만 얻어올 수 있지요. 남편이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가보시오. 다음날 그녀는 행장을 마련해 평양의 가명으로 떠났습니다. 문지기를 시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즉시 불러들였지요. 그녀가 섬도로 올라가 절을 하니 감사는 그녀를 보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안채로 들여보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고 여인이 떠나려 했지요. 감사는 애정을 잊지 않고 안채에서 침실로 불러들여 옛날 인연을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행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돈 수천 냥과 면, 명주, 무명, 민어, 조기, 참기름 등 항목을 손수 써내려 갔지요. 무릇 관서지방에서 나는 물건 중에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명 창고주에게 명령해 고마를 내어 물건들을 실어주게 했지요. 짐을 실어놓은 말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앞짐을 실을 말이 먼저 반촌 앞길에 도착해서 평안감사 반촌 주인 댁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길 가던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곧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짐들도 속속 도착했지요. 마지막 말에는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풀어놓은 짐들이 마당에 가득한지라 허물어진 집을 가히 채울만 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한편으로 크게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차례대로 정돈해 적당한 곳에 들이고는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지요. 나는 아무런 물건도 얻어오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나 많은 물건을 얻어왔으니 그 까닭이 뭐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은 아무해 사또께서 과거를 보러 이곳에 와 안방에서 운우지락을 나누던 일을 기억하세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외쳤지요. 맞아. 다만 그때 누워서 위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지요. 남편이 더욱 놀라며 혀를 차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어찌 눈 감아주기를 100번만 했겠소. 또 오늘 얻은 것이 이 정도야 그쳤겠소.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금덩이. 큰 탈 없이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뭄과 한파가 닥쳤습니다. 극에 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씨앗까지 꺼내 먹어야 할 형편이 되었지요. 겨울에는 또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추워 땔감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인심이 예전 같지 않고 서서히 각박해지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하늘이 노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조금씩 분담해서 제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의 기근으로 인해 제수 분담금은커녕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집이 4가구나 있었지요. 궁핍한 4집의 남정네들이 모여 제수 분담금을 두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다 팔아 어떻게 마련해 볼 텐데 몇 년 전부터 관아의 허가 없이 나무를 하다가 들키면 치도곤을 당하게 되어 있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밤마다 4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 봐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방주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 팔면 어떨까?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야, 이사라! 그 나무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가 아닌가? 그 나무가 없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금방 알 텐데 우릴 가만 놔두겠는가? 나머지 3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펄쩍 뛰었습니다. 나무가 뭐 밥 먹여주는가?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지금 그 방법밖에는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안 들키면 될 거 아닌가? 두렵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날 밤에 버드나무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4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옥동자가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조금 이상야릇하기도 했지만 개꿈이거니 생각하고 다음 날 밤 버드나무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그중 한 명이 찜찜한 듯 다른 3명을 둘러보았지요. 어떤 꿈을 꾸었는가? 나도 꿈을 꾸긴 했는데. 온 몸에서 광채가 나는 귀하게 생긴 옥동자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니까. 뭐라고? 나도 같은 꿈을 꾸었다네. 그거 참 이상한 일일세. 혹시 이 버드나무의 신령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4사람 모두 똑같은 꿈을 꾼 것이 확실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것이 아무래도 버드나무를 자르면 큰일이 날 것 같았지요. 결국 4사람은 나무 아래서 밤새 신세 한탄하다가 새벽녘에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보았자 속만 터지지만 그래도 갈 곳은 집밖에 더 있겠어요. 말린 나물에 보리 한 줌 넣고 끓인 죽이 그나마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였지만 그래도 아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그나마도 개 눈 감추듯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아버지 죽그릇에 눈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안쓰러워 자신의 죽을 아이들 밥그릇에 덜어주고 남정네는 방 한쪽에 누워 지난밤 자지 못했던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곧 깊이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지난밤에 나타났던 옥동자가 다시 나와 자신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으니 저도 작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리 잡고 있는 방죽에서 오른쪽으로 10걸음만 내려가셔서 그 자리를 파보면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꼭 그곳에 가서 보물을 찾아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옥동자는 절을 하고 나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정네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얼른 다른 친구들을 찾아갔지요. 다른 친구들도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남정네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 쉬쉬하며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4사람은 조용히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옥동자가 말하던 대로 10걸음을 옮겨 그 밑을 파보았습니다. 한참 파내려 가자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4덩어리나 나왔습니다. 4사람은 다툴 필요도 없이 한 덩어리씩 나누어 가질 수 있었지요. 어디든 꼭 욕심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 이후 이 마을에서도 금덩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사람이 자신도 금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잘랐다가 큰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보호하고 절대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부를 죽인 범인. 전주 읍내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과부의 머리를 잘라갔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과부의 집이 인기척도 없이 적막한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과부의 머리는 잘려나가 없어졌고 방바닥에 피가 낭자했습니다. 이웃은 크게 놀라 고발장을 제출해 관가에 알렸지요. 고을원이 가서 시신을 조사해 보니 정말 고발장의 내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없어진 머리를 찾으려
핏자국을 살펴보니 문 밖에 혈점이 있었지요. 혈점을 따라가 보니 서쪽 담장 아래에서 그쳤습니다. 서쪽 집에 들어가 두루 살펴보니 그 집 담장 아래에 과부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에 변이 일어났고 구석진 곳이라 집주인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은 집주인의 짓이라 판단하고 집주인을 결박하고 가혹하게 고문했지요. 주인은 이치를 따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원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신문이 거듭되고 몇 달이나 삼엄하게 갇혀 있었으니 주인은 죽을 지경이었지요.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지요. 반드시 흉악한 범인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자를 색출할 길이 없어 서로 의논했습니다. 봉산 땅 유은태가 나라에서 알아주는 점쟁이라는데 가서 물어보자. 복채와 노자를 넉넉하게 마련해 말 한 마리를 끌고 봉산 점쟁이 유은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범인을 잡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곡히 청하며 복채를 내놓았지요.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점을 쳐주겠어. 다음날 맑은 새벽, 점쟁이는 깨끗하게 씻고 도복을 입고서 마루에 올라 앉았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상 하나를 앞에 두었지요. 큰 병풍으로 둘러싸고는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주문을 해오니 정궤 하나를 얻었습니다. 한참 동안 풀이를 하고는 나와서 두 사람을 불렀지요.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서남쪽 샛길을 가시게. 70리쯤 가면 왼편으로 갈라진 오솔길이 나올 걸세. 그 길을 따라가면 아래쪽에 수십 이량의 산밭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아래로 수십 보를 가면 몇 칸짜리 오두막집이 있을 걸세. 낮에는 산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날이 저물면 그 집 울타리 뒤에 잠복하게. 반드시 알만한 일이 있을 것이네. 두 아들은 그 말을 따라 급히 돌아가 집에는 들르지 않고 곧장 서남쪽 길로 70리쯤 달려갔습니다. 과연 길 왼편에 아주 좁은 지름길이 있었지요. 그 길로 걸어가니 과연 산밭이 나왔고 산밭이 끝나는 곳에 초라한 외딴집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좀 떨어진 산기슭에 말을 매두고 산밭 안에 숨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 울타리 밖에 엎드려 울타리 틈 사이로 집안을 살폈지요. 한 사나이가 화로가에 앉아 불을 밝히고 신을 삼고 있었고 아내는 방 가운데에서 등잔불을 걸어두고 실을 잡고 있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타리에 귀를 대고 정신을 집중해 말소리를 엿들여 했지요. 한참 뒤 사나이가 일어나 하던 일을 멈추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무개가 나 대신 고문을 여러 번 당해 거의 죽게 되었다지.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울타리를 젖히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나이를 끌어내 단단히 결박하고는 말을 끌고 와 말 등에 태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묶고는 말을 빨리 몰아 광과뜰로 가서는 외쳤습니다. 소인 아버지의 억울함을 뼈저리 느꼈는데 이제야 그 흉악한 놈을 잡아왔나이다.
고로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즉시 사나이를 가두라고 명했지요. 위험을 갖춰 엄하게 신문하니 매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낱낱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소인은 이웃집에 살던 피장이나이다. 피장이란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과부를 흠모해 여러 번 유혹했지만 응해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과부를 죽였습니다. 그 머리를 서쪽 집으로 던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더 이상 여쭐 말이 없나이다. 이에 오간이 이루어졌고 서쪽 집 주인도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